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하겠습니다. 송국건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청와대 5차 무산된 불발된 거 그 전말을 한번 우리 송국건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이 장면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입장을 밝혔죠. 오찬에 참석하지 않겠다, 불참하겠다 입장을 밝힌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아주 불참하게 된 동기와 취지 그리고 전국 상황에 대해서 조목조목을 밝혔는데 그건 좀 기니까 짧은 영상, 아주 짧은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차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예, 두 사람이 그냥 밥 먹어라. 칼 들고 뒤에서 등 뒤에 칼 들고 어떻게 밥 먹는 자리에 칼 들고 지금 숨기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갈 수 있냐? 자, 어떤 차원에서 평가를 하세요? 일단 장동혁 대표 저 말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셋이서 이제 밥 먹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불참을 하면 두 사람이 밥 먹어야죠. 두 사람 밥 안 먹었습니다. 예. 자, 왜 그랬을까? 왜 밥 안 먹고? 아니, 그리고 모처럼 그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둘이서 만나서 할 이야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지금 뭐 명청 갈등, 명청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전준철 변호사, 김성태 그 변호사를 왜 2차 내란몰이 특검으로 초청했느냐.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둘 사이에. 예. 그런데 둘이 또 밥을 안 먹었어요. 예. 둘이 밥을 안 먹고 삼계탕집에 이제 기자 몇 사람하고 직원들 몇 사람하고 삼계탕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니 장동혁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안 했을까? 여기에 지금 이제 답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은 두 사람이 아주 관계가 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뭐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패싱했다가 결국 이제 무산됐죠. 그래서 이현조 같은 경우는 정청래가 반란을 일으켰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반란을 이제 진압된 거죠. 친명계 입장에서 뭐 반란을 진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전준철 변호사 문제도 있고, 그 하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이제 억지로 만든 거예요. 이 억지로 만든 이유는 이재명은 사진이 필요했던 거죠. 사진이 한 장 딱 찍어가지고 세 사람이 있는 모습 해서 지금 가뜩이나 여러 가지 내부 문제도 있고 또 외부에서도 뭐 트럼프의 관세 압력 같은 것이 다시 들어오고 이 상당히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설 명절 앞두고 설 명절에 차례상 민심이 형성이 되니까 그걸 노려서 사진 하나 딱 찍어가지고 우리 아무 문제 없어. 이 뭐 명청 갈등하지만은 그렇지 않아. 내가 딱 껴안고 있어. 그리고 화합 차원에서 장동혁도 이렇게 우리가 딱 보듬고 있어.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는 그 두 개 법안을 그저께 대법원 대법관 정원하고 그다음에 사심제하는 그 법안을 심야에 통과시킨 것이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정청래 쪽에서 추미애하고 같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 그 다음날 점심 때 3자 회동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무리 그 전날 그것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기로 내부적으로 일정이 있었어도 그걸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없는 걸 집어넣은 것 같거든요. 집어넣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뭔가 그 다음날 그 상황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그러니까 묵은 감정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양쪽에 굉장히 엄청난 갈등이 있었으니까는 내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정청래도 같이 서서 사진 찍어주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갈등을 유발을 해서 장동혁 대표의 참석을 취소하는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러니까는 장동혁 대표가 안 가니까 두 사람이 밥을 안 먹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거 없으면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눴을 거예요. 장동혁도 없으니까 험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하고 두 사람이 따로따로 그냥 밥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저는 답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 좀 연장해서 좀 다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장 대표의 발언 중에 저는 이게 상당히 귀에 꽂히는 얘기였는데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한 이야기도 하지만 이재명한테 잘 들으라고 한 얘기도 한 것 같아요. 일종의 엑스맨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저는 이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고도의 이관계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예. 상당히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안에 굉장한 함의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9월 달에도 세 사람이 한번 만났죠. 네. 만났는데 그때 그 이재명이 정청래에게 아무래도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까는 좀 여당이 양보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청래가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네. 바로 그 다음 날 정청래가 더 센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그 다음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본인 자기 딴에는 어렵게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잖아요. 단둘이 만나자. 근데 그거 안 하고 세 사람 만나는 모습을 그때도 이제 사진 쫙 찍어서 뿌렸지 않습니까? 그걸 모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날 완전히 어떻게 뒤통수를 쳐버린 거죠. 정청래가 뒤통수를 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도 9월 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것은 상당히 기획된 거다. 기획돼서 일종의 정청래가 악납품을 한 것 아닌가. 그 합당을 해서 자기가 당권을 8월 달에 다시 당권을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을 정청래 당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정청래 당으로 만들려고 그 합당을 추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진압이 돼버렸으니까는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이제 벼르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날 2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무산시켰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재명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저는 이거 핵심을 짚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앞서 이제 말씀을 좀 주신 것 중에 다시 한번 좀 확인차 질문을 드려볼게요. 장도혁 대표가 오찬에 이제 불참하면서 이게 여당 대표하고 사실은 또는 여당 대표하고 단둘이 먹기에는 좀 얼굴 붉힐 일도 있으니까 개면적이면 민주당 지도부라도 긴급하게 오라고 해서 오찬 형식을 그렇죠. 유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아예 오찬을 그냥 밥상을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그런 사례 예를 들었는데 제가 오늘 점심 약속을 하는데 누가 하나 안 온다고 상대방은 한 명은 오고 한 명이 안 온다고 약속 취소하면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렇죠. 생각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찬을 취소하면서 사실 이게 하나의 메시지라고 보이는데 이재명이 정청래 대표나 좀 친청계 또는 지지층, 정청래 지지층에 보낸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정청래가 바로 이재명을 패싱하고 바로 직전에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합당을 추진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그러니까 정청래에 대한 메시지뿐이 아니고 이 정청래 주변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김어준 그리고 또 조국과도 이렇게 본인이 그 이재명이 8.15 특사 8개월 만에 2년 살 거를 8개월 만에 감옥에서 꺼내줬죠. 네. 꺼내주고 이제 정치 활동을 다시 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재명 본인은 이제 패싱을 하고 그런 상황을 합당을 두 사람이 정청래하고 조국이 합당을 추진을 하고 그 배후에 또 그 김어준 씨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배후에 문재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그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들이죠. 노무현 문재인으로 올라오는 또 대주주들이 원래 이재명은 민주당 계열에서는 바지 사장 비슷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 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이재명을 이제 그 패싱을 하고 원래 대주주들이 하나를 이제 뭉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는 지금 여기서 좌파 안에서 아주 심각한 이 권력 갈등의 권력 투쟁의 정점에 지금 와 있다고 이재명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를 둘이서 이제 밥은 먹지 못하겠다고 한 거는 정청래의 필요성은 이제 영수회담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영수회담을 하기가 싫으니까 정청래를 끼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진짜 해서 사진 한 장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상대방이 참석을 안 하니까 여기는 별로 필요성이 없어진 거죠. 필요성이 없어서 누구죠? 그 홍익표가 정무수석이 그 이야기 했어요. 별 의미가 없어져서 둘이서 식사를 따로 안 한다고 했어요. 아예 취소를 했다.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무슨 나왔던 말인데 그러니까는 그 장동혁 대표가 참석을 안 하니까는 이번 오찬 회동이 별 의미가 없어져서 아예 취소를 했다.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먹는 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청래에 대한 일종의 경고, 이것은 뭐 경고이기도 하다고 보고 정청래뿐이 아니고 이번에 반기를 들었던 김어준을 비롯해서 이 다 문재인 쪽까지도 다 저는 경고를 보낸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오찬이 취소되면서 이제 셈법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밥상설에 중요한 포커스로 지금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오찬이 아니고 장동혁이 그에 맞서는 1대1 구도를 상황을 만들기도 했고 재판소원법을 비롯해서 왜 오찬을 거부했는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나 재판소원법 같은 의제를 떠오르게 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재판소원법 그렇죠. 요즘 잘 안 쓰다가. 예. 그런데 이재명과 정청래도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좀 뭔가 얻으려고 했을 텐데 일종의 손해보는 게임이 돼버렸는데 오히려 빈손은커녕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럼 본래 회동이 됐다면 이재명의 구상, 계획, 정청래의 계획, 구상 여긴 어디에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정청래도 일단 끌려가는 상황이었고 네. 이재명이 이거 다 계획을 한 거죠. 계획을 해서 이제 설 연휴도 다가오고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문제도 워낙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끄럽고 외부 지금 뭐 제대로 뭐 경제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여러 가지 또 트럼프의 압력도 있고 하니까는 우리가 이제 그 다른 그 어떤 큰 잡음이 없다. 우리나라 잘 돌아간다.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 뭐 그 화합도 하고 있다. 야당 대표도 왔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죠. 그 장동혁 대표도 처음에는 그게 바로 하루 전날 뭐 오찬을 하자고 연락을 받고 그것이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고민을 했는데 결국 본인이 그 시점에 이 전국을 순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순회를 해보니까는 설날을 앞두고 민심이 참 안 좋다. 그래서 그 좋지 않은 민심을 전하겠다는 생각에서 동조를 한 거죠. 동조를 해서 장동혁 대표도 만약에 그 오찬이 열렸으면은 뭐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본인이 8일 동안이나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쌍특검 같은 것도 좀 요구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또 국정조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한 거 이런 국정조사하고 여러 가지 전반을 일단 그 문제를 제시를 해서 좀 본인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위상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재명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양쪽에 이제 목적은 있었죠. 이재명도 목적이 있었고 이재명은 한 장의 사진이 필요했고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이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정청래는 거기서 일종의 보면 자기가 덜러리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청래가 덜러리로 이번에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재명이 뜻하는 바도 정청래 때문에 이루지 못한 거죠. 이루지 못했고 장동혁 대표야 오히려 이 상황에서 더욱더 어떤 무도한 입법 폭주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했으니까 장동혁 대표는 손해볼 게 없고 네. 이재명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정청래는 그냥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주목받은 여러 이제 행적들이 있는데 24시간 필리버스터부터 시작해서 뭐 단식 투쟁,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 이번 오찬 거부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국회 거부 보이콧이 있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차원에서 보이콧을 했는데 그리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좀 이따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 등 굵직굵직한 문제들을 지금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여지는 이 장동혁 대표의 어떤 스타일, 리더십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일단 그 두 가지를 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예. 하나는 이제 그 지방선거가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고 네. 다가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 작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내부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좌파 진영이나 아니면은 그 보수 안에서도 일부는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왜 한동훈 문제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내냐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지금 안 하면은 나중에 지방선거 그 공천 시즌에 들어가면은 더 큰 분란이 일어나요. 네. 지금 한동훈도
가령 뭐 본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를 그 전에 했잖아요. 제명당하기 전에. 그럼 어디 지역구 가서 내가 공천 달라고 할 텐데 그것 때문에 더 큰 분란이 일어나서 다른 선거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동훈 그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빨리 신속하게 이 내부 문제를 일단 쳐낼 거는 쳐내는 그런 중심을 잡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조정훈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그 발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이번에 1차로 선거에 나갈 사람들 이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250명이 왔다. 그리고 그중에서 정예 멤버라고 파악된 사람 15명을 추렸다. 이런 문제나 아니면은 또 그것도 어제 신속하게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50만 명 이상의 그 도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천을 중앙당에서 한다. 네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조치들을 두 가지를 같이 지금 병행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정리하고 이 선거 준비를 지금 같이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정도 어려운 환경에서 저렇게까지 지금 해 나가는 것은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선방하고 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나온 김에 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문제로 한번 바로 그냥 넘어가 보죠. 한번 이정현 공관위원장 문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요한 아주 꼭지점이 될 테니까 그 문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데 좋아요는 시청자에 비하면 좀 아직은 많이 모자라네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자, 장동혁의 정면 승부 중에 하나일 걸로 보는데 이정현 전 대표는 여러 상징적인 어떤 인물입니다. 상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이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이번에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 부분을 일단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하세요? 일단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골랐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 대표로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정치 경력은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1.5선이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궐선거로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총선에 됐기 때문에 이 사실 당 대표라고 하지만은 이 큰 공천에서 이 공천을 전부 다 지휘를 하고 하는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의 구석구석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정현 위원장은 제가 처음 기자 생활할 때부터 당에 있었거든요. 예. 35년 전에.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때부터 공문으로 하면 이제 9급부터 올라간 거예요. 네. 그때 보통 이제 그때는 당직자였죠. 당직자로 들어가면 이제 그 간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제일 하급인데 그때부터 올라가서 본인이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뭐 10몇 단계로 올라가서 당 대표가 됐다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당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고 또 그 상황에서 공천 같은 거 실무도 해봤고 또 뭐 홍보수석 그 청와대 홍보수석하고 정무수석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경력들은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지 못한 것들이죠. 그래서 아주 그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정현 위원장이 상당히 그 정통하기 때문에 일단 공천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좀 탈이 날 부분들 이런 것을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정현 전 대표를 그 공관위원장으로 발탁을 했다고 보는데 이제 앞으로 그 정권을 줘서 좀 활동 폭을 좀 넓혀주는 그런 후속 조치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정현 하면 관리위원장, 이정현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됐으니까 이정현 위원장 하면 딱 몇 가지 떠오르는 이제 상징적 요소가 있는데 흑수저이면서 예. 전남 순천 곡성, 순천에서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다.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래 통상 호남 지역에서는 1위 후보는커녕 뭐 당선은커녕 박정희 대통령 이후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당선 자체가 안 되고 두 자릿수 표 얻는 게 목표라고 하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때 대략 한 10% 조금 넘으면 뭐 한 15%, 20% 가면 엄청 득표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두 자릿수 자체가 목표였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직접 지역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순천 또는 순천 곡성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 저력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바닥에서부터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저 순천곡성에서 당선되고 했는데 그 전에 광주에서도 뭐 출마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광주에서 출마했는데 뭐 그 득표율이 그 굉장히 이제 낮게 그렇게 나오고 했는데 몇 번 도전한 끝에 결국 됐는데 그러니까는 어떤 그 보수 정당의 후보라는 이런 것보다는 본인 개인 이정현의 그 계속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저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은 저 시장이나 저런 데를 가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 이정현 대표 그 위원장이 광주에 출마했을 때 제가 러보 기사를 쓰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 후보가 광주에서 이제 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한 2박 3일 머물면서 러보를 했는데 저 장면, 저런 장면들 자전거를 타고 다닌 거나 아니면 또 저기 그 상감마마 복장을 하고 궁전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본인은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죠. 아이디어가 그 많이 있고 좀 풍부하고 하니까는 아마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서도 새로운 인재를 발탁을 하는데 또 새로운 기법을 좀 그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정현 위원장이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당내 갈등을 좀 한동안 겪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여진이 이제 많이 사라진 상황인데 그런 당내 갈등이 아직은 그래도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고 정치권에 이 이정현 공관위원장 미치는 영향 또 선거에 미칠 영향 그 부분은 어떻게 상징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징적으로는 그 고향이 이제 호남 쪽이고 네. 호남 지역이고 하니까는 좀 유연성이 있는 그 전체 저 선거에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중도 확장이라고 하는데 또 외연 확장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공천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공천 갈등이 공천 파동이 없을 때가 없어요. 공천할 때부터. 네. 그런데 이제 공천 그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은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 공천 갈등이 전혀 없으면 또 밋밋한 공천이 됩니다. 너무 공천이 어떤 그 좀 확 와닿는 그런 공천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물갈이죠. 물갈이 공천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가령 그 전에 뭐 김문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때 공천관리위원장 하면서 여름면 거물급대로 막 날리고 했거든요. 네. 그래야지 국민들이 주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 당이 뭔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일단 그 공천 과정에서 큰 잡음은 없어야 되기는 하지만은 반드시 이렇게 쳐내야 될 사람들은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큰 그 후폭풍 없이 잘 처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뭐 성패가 갈리지 않겠느냐. 지방선거에도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어제 이제 밤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정했던 당원을 개정하면서 진행됐던 그 사안과 연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이 지방자치단체장, 비례대표, 시, 도, 뭐 의원들 관련된 후보를 중앙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지금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당원 개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 이 공관위에 상당히 힘이 실리게 되는데 공관위가 사실 힘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당원 개정을 할 경우에 이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에게 힘이 실리면 어떤 상황을 예정할 수 있습니까? 일단 50만 명 이상 도시가 그 지금 선거가 전국에 한 20개가 돼요. 20개요? 예, 20개 되는데 그 전에는 그것을 각 시도당에서 이제 공천을 했죠. 네.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그 강력한 이렇게 그 권한을 가지고 시도당에서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이건 이제 중앙당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20곳이 상당히 성부처가 많아요. 충청권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저 뭐 포항 같은데 그 대구 경북에도 있고 서울은 저 송파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곳이 있지만은 성부처가 되는 것도 많은데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중앙당의 공천 시스템이 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좀 더 좀 그 진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인력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 그렇죠. 방식이라든가. 검증 방식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아마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거기에 이제 파생 효과를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송파나 강남 이런데 소위 말하는 비주로 친한계가 많잖아요. 계속 장동혁 그 지도부에 각을 세우고 있는 뭐 대표적인 인물을 하면은 송파
송파의 배현진 의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렇게 그냥 하면은 송파구청장이나 아니면은 강남구청장 이런 쪽은 친한계에서 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친한계에서. 그런데 지금 일단 그쪽을 이제 좀 배제가 되고 중앙당에서 직접 이 후보를 뽑는 그런 식이 되니까는 결국은 이 주류가 이 선거를 주도적으로 치르는데 저 당원 개정도 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정현 공관위원장 첫 관문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심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렇죠. 그걸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방향, 뭐 구성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청년들을 뭐 중심으로 청년들을 많이 발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공간이 구성은 한 20명까지 이제 좀 많이 늘린다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뭐 어제 임명이 됐으니까는 이정현 위원장이 다 이렇게 구성을 하겠지만은 일단 뭐 선거니까는 당내의 문제라고 하면은 주류 중심으로 이렇게 다 구성을 하지만은 이 선거는 그 일반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쪽에도 어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필을 해야 되면은 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좀 다양한 사람들을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좀 목소리를 듣는 그런 그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예. 자, 공심위원들 구성을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내분 사태가 점점 깊어지네요. 친명 친청계의 의원들 차원에서 분화나 분열이 아니고 이제 상당히 다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이 고발을 할 대상자가 있어요. 자, 조국혁신당이 고발뉴스 TV의 이상호 좌파입니다. 이상호 씨 고발뉴스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뭐 탐사보도 한다 어쩌다 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이상호 씨를 조국혁신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 전에 이상호 이 기자는 본인이 이제 좌파이면서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에 관해서 김어준, 조국 이 사람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김어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그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김어준이 왜 이재명을 공격하는 식으로 하냐, 이재명을 끌어들이느냐 막 하면서 김어준을 세게 때렸는데 이번엔 조국혁신당이 이 이상호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다가 최광욱 제 오른쪽에 있죠. 조국 옆에 있는 오른쪽에 보이는 최광욱 전 의원이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직격을 했습니다. 특히 합당 반대했던 반대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직격하면서 이런 행동까지 하겠다. 마음속에서는 행동까지 하겠다 이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합당 분탕질에 책임 있는 사람들 지역에 나가서 그 사람 표라도 갉아먹어서 떨어뜨리고 싶다. 이렇게 이번 선거에 아주 그냥 내가 합당 그 반대론자들을 그냥 떨어뜨리고 싶다.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로 가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에는 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쪼개질 거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저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그러네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하나로 다시 뭉치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 나가서 뭐 토크 콘서트도 하고 했지만은 큰 반향이 없어요 지금.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 어떤 그 한 길로 쭉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갑자기 좌파 진영이 완전히 두 쪽으로 나눠지고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고발도 막 하고 내가 가서 뭐 지금 같은 당이잖아요. 저 최강욱은 당원권이 정지돼 있지만은 어쨌든 민주당 출신인데 그러네. 같은 민주당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떨어뜨리러 출마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뭐냐 하면은 조국당하고 민주당 합당 과정에서 이게 불발되면서 나오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고 했던 게 결국은 그냥 선거를 앞두고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청래 그리고 뒤에는 김어준이 있죠. 또 뒤에는 문재인도 있습니다. 이 세력이
앞으로 좌파의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 당권을 잡아야 되니까 8월달 전당대회에서 그것 때문에 합당을 추진을 했던 거고 그런 그 속셈을 알고 있으니까 친명계에서 그거를 저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이현주가 썼는데 반란을 이제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진압을 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쪽하고 반란을 진압한 쪽하고 다시 2차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남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이 김어준 씨의 딴지일보 그 커뮤니티에 보면은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재명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안에서 이재명 탄핵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요? 예, 민주당이라고 우리가 탄핵 못할 것 같으냐 이런 글들이 막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어준 그 딴지일보에 이번에 합당 그 여파로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재명 탄핵이라는 이야기가 좌파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우리가 우파 대통령 두 사람이 탄핵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두 번 다 그 당시 야당에서 주도는 했지만은 여당 안에서 배신자들이 있었죠. 네. 두 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유승민, 이번에 또 저 한동훈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거꾸로 반대 진영에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어준의 지지자 그리고 정청래 지지자들이 이재명 탄핵을 이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저는 이게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아까 이제 최광욱 얘기를 한번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광욱이 합당에 반대한 인사들을 겨냥해서 한 말인데 할 수만 있다면 낙선 운동이라도 하고 싶다. 그럼 대상자가 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누가 이 합당에 반대했기 때문에 이번 출마자들 중에 그 대상자가 좀 있을 만한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강력 단체 이제 출마를 한 그 합당에 반대한 사람들은 이제 친명계죠. 예. 친명계 보면 대표적으로 박홍근하고 이제 한준호, 박홍근, 한준호 이런 사람들인데 한준호는 지금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이재명에 이어서 경기도지사 나가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 중앙에는 저 박홍근은 그 서울시장 이 출마를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합당에 반대를 해서 자기들이 일종의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최강욱은 원래 그 조국 사람이잖아요. 네네. 조국이 민정수석할 때 거기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조국 아들한테 가짜 인턴 증명서 발급해 줘가지고 그 사법 처리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그냥 거의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조국당 요새 지지율을 보면 2% 3% 이래요. 그런데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의 건을 잡은 게 정청래 건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쪽에 하고 합당을 해서 정청래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하나 주고 그다음에 조국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장을 가든가 아니면은 그 국회의원 재보선에 가서 그 민주당 소속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합당이 됐으면은. 그렇죠. 그러면 조국은 부활을 하는 건데 이 상태로 그 지방선거 하면 지금 2% 지지받는 이 정당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확실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끄는 게 이제 친명계고 친명계 중에서 저 두 사람을 딱 찍은 거죠. 저 두 사람이 합당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출마하는 지역에 가서 내가 표를 분산시켜 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저 좌파 후보가 떨어질 거잖아요. 좌파 두 명이 나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 정도로 좌파가 서로 그 감정이 쌓이고 있다. 악감정이 쌓이고 있다. 그걸 이제 단적으로 상징하는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예. 자, 앞서는 보면 이제 주로는 친문계가 정청래가 공격하는 양상의 장면을 봤습니다만 이제 다른 장면 한번 볼까요?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모임이 하나 생겼네요. 친명계 모임으로 지금 불리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하 취소 의원 모임 자체가 아주 그냥 무슨 범죄 집단 모임의 이름이네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의원 모임. 일반적으로 무슨 정책 연구 모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법안 관련된 모임도 아니고 이재명의 공소를 취하를 목표로 하는 의원 모임이라는 게 생겼어요. 현역 의원 87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네요. 자, 친명계가 단순히 이재명의 공소 취소만 목표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정치 세력화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집권자를 가지고 있는 계파에서 예. 굳이 지금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친명 모임이다 이거 한다는 자체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친명계가 위험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게 처음에는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이건태 그 대장동 변호사 예. 이건태가 이 공소 취소를 위한 그 모임을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하겠다. 그러면서 이건태가 이제 총대를 맨 거예요. 이 이재명 범죄 혐의 털어주려고. 그런데 이게 그 후에 합당 파동이 일어난 거죠. 합당 파동이 일어나니까는 이 좀 뭐 명칭은 처음에 했던 거 저대로 하지만은 실제로는 반정청래 세력을 모은 거예요. 그 모아서 지금 87명까지 갔는데 저도 이 87명이라는 것도 저는 지금 친명계가 이재명이 좌파 진영 안에서 상당히 이 위기에 빠졌다는 그 느낌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의 전체 국회의원이 162명이거든요. 네. 162명을 사실상 이재명이 전부 공천을 준 사람이에요. 네. 그때 그 2024년에 4.10 총선 때 친명 횡재, 비명 행사 하면서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천에서 그 탈락했지 않습니까? 네. 탈락을 하고 이재명이 선택한 사람이 162명이 거의 다 이재명이 공천을 줬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모여서 쭉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친명이야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저 인원이 87명이잖아요. 그럼 75명은 어디로 간 거죠? 75명은 네. 뭐 그 중에 뭐 중간 지대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재명 쪽에 저렇게 저기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거예요. 75명은. 그러면 그 안에 정청래파, 그 김호준 이쪽 사람들이 그 거의 뭐 숫자 거의 비슷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지금 본인들이 친명계가 스스로 노출을 한 거죠. 우리가 완전히 그 전에는 이재명의 사당이 돼서 뭐 일극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162명 중에서 자 이재명을 위해서 모이자 하니까는 모인 사람은 87명, 75명은 저기서 또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것이 지금 그 좌파 진영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저것도 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친명계와 친청계가 싸우는 가장 지금 중요한 현안이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 문제 여부를 둘러싼 싸움이잖아요. 예. 전준철 변호사를 어떻게 추천하게 됐느냐. 청와대까지 나서면서 이렇게 흘리는 것 같습니다. 민정비서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민정비서관이 전준철 변호사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이성윤은 통화는 했지만 통화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한다는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 두 장면을 한번 묶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결단할지 모르겠는데 어제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가장 낮은 징계 처분이 나왔잖아요. 견책 나왔습니다. 견책 경고. 이 사안이 나왔고 장경태에 대해서는 좀 일정을 더 심사해봐야 된다고 미뤘습니다. 이제 정청래 계열에 관한 입장을 좀 정확하게 드러냈다고 보는데 이성윤 최고 만일 사퇴하게 되면 상당히 정청래가 위기로 몰리게 되는 상황도 좀 있을 텐데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로 정청래가 결정을 할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성윤을 사퇴시키면은 정청래가 지금 무너지죠. 그래서 절대 그 사퇴는 시키지 않을 것이고, 근데 이게 지금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이 어떤 공격 포인트를 잡을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민주당께 허비처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저게 그러니까는 이태형 민정 그 비서관하고 지금 그 이성윤이 서로 두 번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2차 내란몰이 특검 추천 문제를 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왜 그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이제 지명을 하느냐. 그것은 이제 국회가 특검법을 다 통과를 시키고 하니까는 국회 몫이 있는 거죠. 국회 몫이 있는 건데 이거를 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그 청와대 그 민정비서관하고 서로 이제 상의를 했다고 하면 그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물론 암암리에 그 완전히 추천한다고 해서 그 청와대 전혀 그 모르게 그냥 하지는 않지만은 저게 그대로 드러났잖아요. 서로 이제 협의를 한다는 게. 협의를 한다는 게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이태영 민정비서관은 이재명의 범죄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변호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에 앉힌 거예요. 그 어떤 범죄 리스크를 관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범죄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재명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을 이 내란몰이 특검으로 추천을 한다고 하니까는 이태영은 다 아니까는 반대를 한 거죠. 그런데
두 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이 이거를 이제 밀어붙였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그 이성윤은 추천은 했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이 정청래죠. 그런데 정청래가 그것 때문에 이성윤을 만약에 이렇게 내치기라도 하면은 정청래 본인에게 다시 그 하설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최종 결정권자는 그 정청래입니다. 이성윤은 최고위원으로서 추천만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내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방어를 하면서 더 정면 충돌로 가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만약 그러면 지금 이제 큰 방향은 짚어주셨는데 친명계가 죽자고 만일 대들어서 만일 정청래의 수족과 같은 이성현 최고위원을 결국 사퇴까지 몰아간다면요. 그러면 정청래 지도부 자체가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청래 지도부가 사실상 무너지게 즉 최고위원들 중에 몇 명만 지금 사퇴해도 정청래 지도부 자체는 완전히 와해돼 버리는데 네. 지방선거 앞두고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민주당 상황은 완전히 그냥 폭삭 내분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황을 가정할 경우에 어떤 민주당 상황 선거판도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 이제 최고위원 9명 중에서 예. 그 만약에 이성윤이 사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친명계 뭐 그 이현주나 강덕호, 황명선 쭉 이렇게 사퇴를 하면은 가만히 사퇴를 하면 지도부가 무너지고 예. 그러면 이제 비대위가 들어서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은 뭐 선거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보통 때 같으면은 이 좌파 진영은 좀 이렇게 막 그 흩어져 있다가도 뭐 싸울 때 되면 확 뭉쳐요. 그렇죠. 결집을 예, 또 잘 결집을 하죠. 그대로 합니다. 예. 그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으니까는 저러다가 또 하나로 이제 결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워낙 이 이재명 정권 초기에 특히 이재명의 가장 위험한 것은 5개의 시한폭탄이잖아요. 그 사법 그 재판 리스크인데 그 재판 리스크와 연결되는 그런 그 정청래가 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성윤을 통해서 과거 김성태의 변호사를 추천을 한다든가. 전준철 변호사요. 예, 그렇죠. 전준철 변호사를. 네. 그러니까는 이 국민들의 인식 속에 이재명의 그 중단된 재판이 자꾸 이제 각인되도록 하는 그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쪽에서. 그리고 또 정청래가 그 법률 특보로 그 전에 그 이하영 변호사를 또 그 추천, 그 자기가 임명을 했다고 또 철회했잖아요. 네. 사퇴시켰다. 그것도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그 진술을 이하영이 하도록 한 그것을 유도한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를 정청래가 자기 법률 특보로 임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영리를 건드리는 거죠. 정청래가 가장 그 영리를 건드리고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정말 지금 이 체제로 치를 수 있을지 좌파가 워낙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로 뭉치기는 그런 속성은 있지만 이번에 과연 그렇게 갈지 또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내분 사태가 가다가 어느 정도 스톱되고 봉합될지 아니면 8월 전당대회라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상황, 미래 권력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되면서 그 싸움이 사실은 공천이라 여러 가지로 맞물리면서 오히려 선거에 증폭될지 그 상황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장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 자, 영상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고심을 한 끝에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자 국채보상운동 상징적인 곳에서 출마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그 영상 인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구광역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 시민 스스로 답을 찾고 자신의 것을 내놓으며 공동체의 책임을 선택했던 도시,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 그리고 자유우파의 성지 대구에서 민선 9기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또 상상하지 못하는 집단에 의해서 수갑까지 찼던 사람이지만
1% 미만의 확률을 뚫고 경찰에 수갑을 풀어 헤치고 나왔습니다. 예, 수갑 찼던 사람이 이제는 대구시장 출마한다. 잘 보시라. 수갑 1%의 가능성, 수갑을 찼으니까 구속시키려고 했지만 그걸 다 무너뜨리고 부셔버리고 뿌리치고 지금 다시 이렇게 나왔다 하고 선언을 했는데, 자, 이진숙 위원장의 출마 선언 어떤 의미로 평가를 해볼까요? 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에서 그 탄압을 받은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예. 처음에 뭐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그 세계 특검법이 정치 보복으로 비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바른 소리를 했다가 그 다음에 국무회의도 출석하지 마. 이렇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방통위원장직에서 그 임기까지 채우겠다고 하니까는 방통위 명칭을 바꾸면서 내쫓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 유튜브에 나가서 뭐 한 말 가지고 뭐 수갑을 채워가지고 연행을 하고 이래서 이준석 전 위원장이 사실상 이 보수의 여전사 이렇게 이제 우뚝 섰는데, 원래는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에 원내에 진입을 해서 좀 투쟁을 해줬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이 뭐 여러 곳에 한 10개 정도 확정이 될 거라고 하지만 아직은 뚜렷하게 확정된 게 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네. 한 3개, 4개 정도밖에 된 거는. 그래서 그런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대구가 보수의 그 심장이라고 하니까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대구시장에 5명의 현역 의원이 지금 출마를 선언한 상태예요. 뭐 추경호, 주호용, 윤재옥, 그다음에 유영아, 최은석, 5명이 출마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출마를 선언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준석, 그리고 또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있고 한두 사람 더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대구시장 그 경선이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좀 후유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조정을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서 만약에 그 현역 의원 중에서 한 명이 이 후보가 되면은 거기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지거든요. 네네. 보궐선거가 치러지니까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지만은 어떤 교통 정리를 하고 상황이 변하는 데 따라서 약간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정치적 상황 변화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그간의 역량을 굉장히 많이 키워왔고 주목받는 인물로 커왔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는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뭐 MBC 지사 사장을 지역 사장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 주목받을 만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준숙 위원장을 저렇게 정치적 거물로 만든 게 대체 누구냐? 이준숙 위원장의 역량뿐만 아니라 이 손을 바람을 이제 또는 손은 맞대야 이게 소리가 난다고 정치 탄압을 가한 사실은 이재명이 오히려 이준숙 위원장을 그렇죠. 키웠다, 이런 얘기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키운 측면이 있죠. 계속 처음에 국무회의에서 쓴소리하고 그 이후에 아예 뭐 휴가도 못 가도록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최민희하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어떻게 하든 축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 놓은 거죠. 자기들이 임명하지 않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을 축출을 하기 위해서 아예 기구를 바꿔버리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새로운 수법을 지금 사용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준숙 전 위원장의 이 어떤 몸집은 이제 커지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 같은 것은 그것도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계속해서 이어왔죠. 그러니까는 밑에 하부 조직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의 뭐 심기 보좌를 하느라고 그랬는지, 지금 저 장면 나오는 것처럼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에서 이렇게 체포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현재까지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나요? 이재명 정권 들어선 지. 네. 가장 상징적으로 핍박을 받는 인물이 저 이준석 전 방통위원장이다. 그거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변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요. 이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꽤 많은데 대구에서 광주에 가서 지난번에 그 강연회 가서도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강연을 들었다고 하는데 광주에서는 좀 보기 드문 장면이기도 한데 이준석 위원장의 경쟁력 부분을 본다면 정치적으로 아까 이제 거물이 된 여러 상황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이 경쟁력 차원에 보면 어떤 차원의 좀 경쟁력이 있고 또 보수 정당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대구 경북이 물론 뭐 지금 분위기가 좀 그 과거와는 좀 다르다고 하지만은 뭐 서문시장 분위기도 바뀌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요? 그거는 워낙 이 지금 매체들이 너무나 이렇게 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보수 우파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뭐 언론 같은 데 보니까는 그 장동혁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을 갔는데 서문시장이 그 과거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을 막 해요. 네, 장동혁을 공격하는 포인트죠. 네, 그렇죠. 장동혁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뭐 좀 실망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큰 그 TK 정서는 제가 TK 정서 잘 알지 않습니까? 영남일보에서 오래 근무를 해서 TK 정서는 그래도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그 분들이 많아요. 보수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데 지금 보수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보수의 가치라는 게 결국 대한민국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동력이잖아요. 이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이재명 정권이니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심리는 그 굉장히 많아요. 대구에서. 네. 그래서 거기에 물론 뭐 5명의 국회의원들도 있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도 있지만 가장 상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징적으로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받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뭐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은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이 당원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국회의원들 기존 이제 조직이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네네. 그러니까 당원 모집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도 있고 해서 좀 불리한 선에서 이제 출발을 하지만은 충분히 경쟁은 되리라고 보는데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난립을 한 과정에서 그냥 완전히 이제 완전 경선으로 다 맡겨버리면은 후유증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일부에서 장동혁 대표 관련된 부분 오찬 불참으로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지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향후 어떤 세진 공관위원장 달라질 공천, 파격 공천이 이루어질까요? 자, 이준석 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 민주당 내분 이런 문제 좀 두루 살펴봤습니다. 예, 송국권 정치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속보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죠. 속보 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이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최고위원회에서 합당 중단한다 이런 결정을 사실상 내렸죠. 자, 조국이 선거연대 통합 추진위 준비를 구성하겠다. 여당의 제안에 동의한다. 선거연대 통합 차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일단 속보 내용 일단 조국이 먼저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일단은 조국 대표가 오늘 오전에 긴급 최고위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약간 기운은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좀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봤던 게 조국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미리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1월 22일에 정청래 대표가 합당에 대해서 거의 통보 형태로 이야기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도 지금 이 시기에 이런 방식으로 뭐 이렇게 발표할지 몰랐다. 김민석 총리도 이야기하고 좀 불쾌한 그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조국 대표는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막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이 정말 폭발하기 직전이 되니까 오히려 본인은 이거 설 전에 마무리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하겠다라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결정을 한 바가 있었죠.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조 대표가 지금 갑질을 하나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했을 때 최대 수혜자는 조국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절차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의 어떠한 책임 그리고 트러블들에 대해서는 거리 조절을 하면서 나중에 나올 과실은 본인이 다 취득하겠다라는 어떠한 저는 야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조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 결국에 합당이 좌절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목소리를 계속 내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만 결국에 오늘 오전에는 뭐 통합 준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 정도 큰 틀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의 뭐 선거 연대 이런 것들도 논의하겠다라고 합니다만 조 대표는 참 저는 이번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본인이 좀 타격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이 과정에서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정청래 대표에게 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합당이 결렬이 되더라도 조 대표가 언론에 좀 더 많이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합당 과정에 있어서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은 언론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일지 혹은 총선 보궐선거일지 본인은 출마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운도 조금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민주당 문제로 한번 넘어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합당 제안은 일단 정청래가 했으니까 네. 합당에 일단 끌고 나가는 뭐 힘이나 추동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겠죠. 민주당에서 어제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거 논의를 했습니다. 대다수 의원들이 합당을 지금 추진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 내부 네. 갈등도 일으킨다. 뭐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대다수가 지금 합당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중단하는 것을 요구를 했고 최고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지금 그 민주당의 내분 또 내부 상황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네. 그동안에 친명계로 굉장히 큰 스피커로 나왔던 게 강득구 최고위원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젯밤에 강득구 최고위원이 본인 SNS에 글을 하나 썼다가 참 비처럼 삭제했다고 요즘 비싸기라고 표현하는 예, 순식간에 삭제란 글이 있었어요. 네. 그 내용은 홍익표 수석이랑 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의중은 합당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그다음에 전당대회 전에 합당하는 것으로 이런 형태의 글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누가 보아도 사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1호 당원 아니겠습니까? 당원으로서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 주인으로서 여당의 일에 당연히 관심을 둘 수밖에 없지만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오면은 당무에 관여하고 있다. 이게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누군가가 이거를 강득구 의원한테 바로 지적을 하니까 글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그 글도 굉장히 좀 왈가왈부가 큰 상황입니다. 결국 저는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도 그렇고 처음에 이게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장 나간다라고 하는 뭐 전현희 이런 분들이 빠지니까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했을 때 친명계보다 친청계 인사들이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 탄력받아서 결국엔 2달 만에 정리했잖아요. 네. 이번에도 합당이라는 것도 뭐 강득구 의원 글도 있습니다만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칼을 빼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직후에 바로 추진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거는 대외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걸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이제 핵심적인 추동력을 가진 인물로 봤는데 네. 이번 합당의 패인 정청래 대표가 결국 제안해놓고 결국은 스스로가 합당을 중단하겠다. 결국은 이 합당을 이루지 못한 그 동력 그것을 형성하지 못한 패인은 어떤 차원에서 분석을 해야 될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국 대표가 너무 남일 보듯 했어요. 아, 사실 김어준 씨는 이미 등판을 했죠. 김어준 네네네. 씨는 뭐 지금 그 특검도 전 변호사가 하는 것이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최근에는 참 재밌는 게 저도 방송에서는 김혜경 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김어준 씨는
본인의 방송에서 김혜경 씨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언론에 회자가 많이 됐었죠. 이제 이재명계와는 완전히 단절이 되는 것인가.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그리고 유시민 씨도 계속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합당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했잖아요. 네. 민주당 쪽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적통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적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본인의 스피커들을 통해서 어필을 했지만 결국 거기에 있어서 과실을 취득해야 되는 조국 대표가 여기서 저는 전혀 정치력을 보이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저런 말도 없이 모든 것이 정청래 대표에게 뒤집어 씌워져 버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강대구 의원의 문자도 나오고 해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합당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조국 대표의 입지는 이번에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본인의 입지는 그때는 조금 더 빠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한두 가지만 더 하면요. 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사법개혁, 스스로는 사법개혁, 뭐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이런 문제를 쭉 이끌고 올 때만 하더라도 정청래 주도권이 상당히 세다. 그리고 보궐선거 최고위원 선정할 때만 해도 주도권은 정청래 대표가 당의 주도권 잡았다. 이런 그렇죠. 평가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양상을 보면 민주당이 이제 뭐 추천 특검 문제도 그렇고 이번 합당 문제도 그렇고 어제 이재명이 또 국회에 입법이 계속 늦다 이걸 공개적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전체 지금 무게추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정청래 쪽에 쏠렸던 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합당이 무산이 되면서 네. 다시 친명계가 무게추를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1인 1표제를 가결시킨 것은 저는 굉장한 정치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던 건데 처음에 중앙위 부결 이유는 그 정족수를 못 채웠던 거예요. 예. 근데 민주당 중앙위는 현직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들이 정족수를 못 채웠다는 것은 결국 부결시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투표에 나온 사람들은 많았고 반대도 한 1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어차피 반대의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찬성을 한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느냐가 중요한데 찬성이 한 4, 50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아마 한 명 한 명에게 스킨십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있었던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합당도 조금 무리해 보이지만 추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김어준 씨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든든하게 바치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예상치 못하게 조국 대표가 발을 빼는 듯한 모습도 있고 그리고 친명계에서도 저는 이 합당 끝까지 반대할 거다 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들도 지금 밀려나면은 다음번 결국 이게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8월에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결국 당권을 다시 주게 되면은 그 다음 총선에서 친명계는 이제 뭐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명 행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직을 걸고 결사항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정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사람은 아니잖아요. 본인은 뭐 앞으로 뭐 대통령이 되든 뭘 하든 앞으로의 미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번 1인 1표제처럼 정치력을 조금 더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정 대표가 어쨌든 이번 합당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같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자, 사진 한 장을 볼게요. 사진 박찬대, 이현주 뭐 이런 사진 나오는 사진 한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에 모임이 지금 새로운 모임이 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지금 사진 보면 왼쪽부터 박찬대, 이현주, 조정식, 박홍근, 뭐 강두구, 황명선 뭐 이런 거 쭉 나올 텐데 어쨌든 4명만 그냥 사진을 띄워놨는데 민주당의 친명계 인사로 지금까지 분류가 됐던 약 70명이 모임을 만든다. 자, 친명계가 이제 아예 그냥 당내 세력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친명계는 더민주혁신회의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죠. 더민주혁신회의는 원래 원외 단체였지만 지난 총선에서 31명이 대거 공천을 받으면서 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떠올랐었는데 이번에 모인다는 70명은 뭐 더민주혁신회의 출신들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의원들 중에서
뭐 특이하게 이현주 의원처럼 그 여와 야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가 있는 완전 찐명이 된 저런 인물들을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합당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게 모임 이름이 예.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보기에도 본인들이 친명계가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다. 그거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 70명이 결국 살생부에 명확하게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가 연임을 하게 된다면 다음번 공천에서 저 사람들의 자리는 없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을 걸고서도 나왔다는 거는 뭐 당연히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당내 상황이 극단으로 치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이제 더민주혁신회의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민주혁신회의는 원래 의곽조직으로 만드는 그렇죠. 조직인데 의원들을 탄생시켰고 당내에는 더민초도 있잖아요. 더민초는 약간은 진영이 섞여 있잖아요. 네. 의원들 간에.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을 주신 이재명 이제 지금 이제 조직 모임이 최종적으로 아마 발기인을 모임하면서 확정될 것 같은데 방금 강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뭐 이 가칭 지금은 가칭이라고 그냥 부르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사실은 조직이 이제 완성이 되면 이게 친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나선 것이기 때문에 예. 사람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세력화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급선무가 뭐냐면 김어준 씨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7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그 김어준 방송은 섭외를 미리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날 뭐 갑자기 연락을 해도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김어준 씨의 방송이 영순위로 달려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가 뭐 방송계에서는 공연히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도 그동안에 본인 뭐 선거 나갈 때 뭐 아쉬울 때 김어준 씨 방송 나가서 계속적으로 막 본인에 대한 어필을 하고 뭐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아까 말씀드린 김혜경 씨라고 부르고 합당이든 그리고 또 이번에 특검 추천 문제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 70명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청래보다도 사실 저는 김어준이 더 무서운 존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김어준 방송에서 이들에 대한 살생부를 돌렸을 때 앞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당내 이제 하나의 친명계의 정치 세력이 아주 규모도 꽤 적지 않은 규모이고 그렇죠. 또 만일 결속이 된다면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더군다나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위한 말씀이라 딱 어떤 지향점이나 목표가 뚜렷한 나름대로 그 정치 조직을 만드는 것 같은데 당내 그 문제와 별도로 이 지금 조직 만드는 명칭에도 있습니다만 공소 취소를 네. 지금 걸었잖아요. 그러면 공소 취소 아까 반헌법적이라고 그랬는데 정치 활동도 이런 것도 본격적으로 이 조직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닿아 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는 거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아픈 골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성윤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이 추천한 2차 특검 전준철 변호사 이게 지금 당내에서 일이 커지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전준철 변호사가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그때 같이 본인의 라인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김성태라는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 출신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성윤 의원의 발언을 좀 믿기가 어려운 게 본인 라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준철 변호사가 그 김성태 변호인이었던 걸 몰랐을까? 그리고 이게 그때 김성태 씨가
워낙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전준철 변호사한테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한번 제안해 보려는데 받을 생각 있냐. 그러면 전준철 변호사도 김성태의 변호인으로서 들어갔다는 게 가장 본인이 신경 쓰이는 지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성현 의원한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법사위에서의 추천 과정 이런 것들을 아예 거치질 않으면서 스크린이 안 된 상태로 올라가니까 대통령은 굉장히 분노했다는 거잖아요.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통령이 기소되는 데 있어서는 김성태 전 회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던 건데 그 변호인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이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원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빨리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을 것이죠. 근데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거는 실제로는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대통령 재판 지금 각 재판부에서 그냥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추정을 해 놓은 상황이에요. 네네. 언제 다시 열릴지 몰라요. 전준철 변호사 추천은 거의 민주당에서 추정되어 있는 사건들 다시 재판 재개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한 거랑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제2의 체포동의안 사건이다. 뭐 이현주 의원 그런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굉장히 아픈 고리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이 아픈 고리에 대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더 공격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당내 상황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해서 조국의 기자회견 속보를 시작해서 이 합당 문제, 민주당 내부의 상황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아픈 구석은 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고 싸우지 못하는 국힘 내부의 일부 상황도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자, 강선우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강선우, 김경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자, 법원이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를 했습니다. 검찰에 일단 넘어갔어요. 체포동의서. 이제 국회로 넘어오는 단계가 남아 있는데 일단 이번 지금 이제 검찰의 법원에서의 체포동의 요구서 이거 어떤 차원에서 좀 의미를 부여하세요?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네. 법원에서는 강선우 의원은 국회의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일단 검찰로 서류를 넘긴 거고 김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오늘 정도에는 며칠 날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알려줄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쯤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로 넘어왔기 때문에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은 그 다음에 국회로 넘어오는 거죠. 과거에도 많이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그 국회에 올라가게 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뼈아프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은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누가 보아도 친명계였던 거고 여가부 장관 때도 많은 분들이 초반부터 아니 이렇게 보좌진들에게 갑질을 하고 재산도 불분명하고 이러한 사람을 장관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때 결국에 마지막에 현지 누나가 등장하기 전까지 절차가 계속 진행될 정도로 대통령이 굉장히 아끼던 인물이었다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이 아끼던 사람을 지금 상황에서는 제명도 시켰고 당내에서 그걸 넘어서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같이 의원 활동을 했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도 참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표정으로 이 표결에 임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선우 의원이 지금 민주당 이제 전직 동료들이죠. 전 동료들한테 본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특검으로 번지기 전에 빨리 꼬리 자르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뭐 쉽게 가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국회로 체포동의 요구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소의 검찰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이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도
민주당이나 법 여권 정부에서는 깝깝한 상황이라고 느낄 겁니다. 강선우는 특히나 이제 이재명과의 관계에 있어나 민주당 관계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가지고 있는 결속력이 굉장히 높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 이제 이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네.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당론으로 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맡길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당론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당론까지는 안 가고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맡기는 형태로 가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결은 뭐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미 제명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저는 대상자에서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네. 당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었던 합당이 잘 되지 않으면서 본인의 리더십이 약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까지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당론을 굳이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좀 듭니다. 강선우 의원이 이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네. 발언한 내용 같은 것들도 부적절하고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1억 원을 즉각 반환시켰다. 남보좌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에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문간방에 이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또 강선우 의원이 그 쇼핑백 받았을 때부터 1억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라고 보도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분 재산 신고는 억대의 재산이 있지가 않은데 문간방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남보좌관이 전세 보증금을 쓰게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의금 들어온 걸 가지고 쓰라고 했는데 남보좌관은 그 쇼핑백에 들어있는 1억 원을 썼다.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누가 보아도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일단은 받으면 네. 나중에 반환을 하든 그러니까 즉각 반환한 게 아니라 좀 가지고 있다가 반환을 하면은 이 부분은 유죄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도 크고 지금까지의 진술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아마 구속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이제 사실은 핵심적인 지금 나온 증거 네. 만으로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이런 문제로 그렇죠.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죠. 그리고 그 휴대폰에 대한 비밀번호도 알려주질 않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또 구속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경 씨가 처음에 이 사건이 작년 연말에 불거졌을 때 출국 금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의 CES가 하고 있지만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는 사진이 보도가 나오고 국민들께서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소환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와 그리고 강선우 의원 간의 녹취를 전 국민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단수 공천을 받게 된 과정에 있어서 공관위 간사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범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김병기 의원은 결국 또 얘기가 막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본인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여기에 대해서 동작 경찰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또 혐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조사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이런 사건은 권력형 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당의 중요 정치인들이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랑도 또 비슷한 얘기지만 지금 저희 당의 상황이 특검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당의 혼란이 좀 너무 큰 게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은 결국에는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더 가지고 와야 되는데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증거 같은 것들도 반드시 구속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이 수집하고 더 준비를 단단히 했을 수 있겠다. 강선우 의원한테는 좀 그런 상황이 됐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예, 강선우 구속 문제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주제 어제 재밌는 다른 주제 재밌는 주제라기보다는 화제가 됐던 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관련된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약칭 중첩법이라고 하죠. 네. 중첩법. 이게 시행된 직후 이틀 만에 1호 사고가 나서 1호 사고로 불려졌던 이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해서 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와 다른 분도 같이 공동으로 기소가 됐는데 정도원 회장 재판부에서 결국 무죄로 판결을 했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사건은 검찰에서 분명히 항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이 시행이 되고 이게 1호 사건이에요. 그래서 국민적인 관심이 더 컸던 거고 이게 그동안에 뭐 재판부도 변경되고 하면서 몇 년을 끌고 오다가 이제서야 1심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삼표 산업에서 양주 사업소에서 공사하던 중에 인부 3명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사망 사고는 1명만 나와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 사건이. 그리고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이 당시에 있었던 뭐 현장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이 뒤에 있는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라는 취지로 법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저께 이 선고가 났을 때 결국에는 현장에 있었던 관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유죄 판결들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삼표 산업 같은 경우에도 법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죄였습니다만 산업안전법 쪽은 벌금이 한 1억 원 정도 나오기도 했어요. 유죄 판단이 나왔죠. 근데 결국에는 법원에서 봤을 때는 삼표 그룹의 회장이잖아요. 이분은 삼표 산업의 회장이 아니라 삼표 그룹의 회장은 여기에 대한 경영의 총책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글쎄요. 항소심에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법안 자체가 허술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와서 뭐 민주당 쪽에서 주도해서 법안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법이잖아요.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니까 이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은 무죄 판단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했었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 포인트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특검 관련해서는 네. 뭐 김혜성 씨를 비롯해서 뭐 다른 검사 뭐 줄줄이 공소기각이나 무죄가 나서 특검이 너무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무리를 했다. 뭔가 네. 이상한 과도한 정치적인 그런 기소를 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 삼표그룹 회장의 무죄 판결은 오히려 검찰의 문제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의 입법적 문제가 오히려 더 큰 근본적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이게 판단을 보면은 이 삼표 그룹의 회장이 대표자라든지 그리고 관련 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검찰이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복잡한데 네. 경영 책임자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안전보건 업무 포함 사업을 총괄해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국에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룹의 총수, 정말 위에 계신 분들이 이 처벌을 받게 해야 안전이 조금 더 올라간다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연결 과정, 지시받고 보고받은 것은 경영상 판단이라고까지, 경영의 총책임자라고까지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됐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삼표 산업의 전 대표이사를 법원에서는 결국에는 경영상 총책임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 법의 취지는 민주당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룹의 총수를 처벌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이 지시하고 보고받고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증거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앞으로 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사건들에도 분명히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논리적 비약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만들 당시에도 좀 논란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총수나 대기업의 최고 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받는다. 이런 논리를 만일 법적으로 그런 논리가 통한다면 정부기관에 있는 뭐 청와대든 정부 부처에 있는 기관이든 공공기관에 있는 공직자가 사망을 하면 이재명도 정치적 책임만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 논리적 법적 논리로 그렇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뭐 지난번에 뭐 탈선 사고라든지 뭐 예. 교량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거죠. 어디까지가 책임 범위인 것인가. 그리고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증거가 있고 명확한 규정이 있지 않으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계속 법이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에 중점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중대재해 처벌법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뭐 잘 유지하는 더 열심히 하는 업체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보면은 이 법이 2022년부터 있었는데 2022년에 중대재해 사망자가 644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600명대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결국 총수의 어떠한 처벌 가능성들은 높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안전에 유의하게 되는 이러한 동인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뒤집혀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최윤아 님이 앞서 글이 이제 올라가서 지나가 버렸는데 네. 과거에 지하철 사고 이재명 성남시에 있었던 지하철 사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재명 처벌했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네요. 예,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2부 강전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명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